지금 이 순간에도 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한 종목에서만 1,400조 원이 증발했고 오라클은 부도설까지 돌고 있죠. 전 세계가 열광하던 AI, 그 거대한 꿈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빅테크가 폭락하는데 한국 증시는 오히려 오르고 있거든요. 발주처가 무너지는데 하청업체 주가가 뛰다니 뭔가 앞뒤가 안 맞죠. 오늘은 이 기현상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빅테크 버블이 어디까지 부풀었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돈을 어디로 옮겨야 하는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차트를 한번 보시죠. 고점 대비 23.7%가 빠졌습니다. 그냥 조정이 아니에요. 시가총액 4조 달러짜리 공룡이 3조 달러로 쪼그라든 겁니다. 이게 얼마냐면 하나로 약 1,400조 원이 공중분해된 거거든요. 숫자가 너무 커서 실감이 안 나시죠? 쉽게 비교해 드릴게요. SK 하이닉스를 2개 살 수 있는 돈입니다. 현대자동차는요, 무려 17개를 살 수 있어요. 카카오 시가총액의 51배가 단 한 종목에서 녹아내린 겁니다. 이 돈이 그냥 사라진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통장에서 빠져나간 거예요. 미국 연기금, 대형 자산운용사, 월가의 기관 투자자들이 이 주식을 잔뜩 들고 있었거든요. 제 지인 중에 미국 주식으로 노후를 준비하던 50대 이 과장님이 계세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퇴직금 상당 부분을 넣어뒀는데 요즘 증권에 며는 게 무섭다고 하시더라고요. 문제는 이게 시작일 수 있다는 겁니다. 뉴욕 증시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데 그 진원지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목되고 있어요. 왜냐고요? AI에 너무 많은 돈을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투자 대비 성과가 안 나오니까 시장이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세계 최고의 기술 기업도 시장의 심판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지금 빅테크 전체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AI가 세상을 바꿀 거라는 건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속도와 규모예요. 지금 빅테크들이 벌이고 있는 투자 경쟁은 상식을 벗어났거든요. 예전에는 어땠냐면 아마존이든 구글이든 매출의 10%에서 많아야 20% 정도를 미래 기술에 투자했습니다. 수익을 내면서 동시에 미래를 준비하는 균형 잡힌 전략이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매출의 절반 이상을 AI에 쏟아붓고 있어요. 심지어 순이익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상적인 경영일까요? 아니죠. 완전히 치킨 게임입니다. 먼저 포기하는 쪽이 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이를 악물고 돈을 태우고 있는 거예요. 누가 먼저 쓰러지나 버티기 싸움을 하는 중이죠.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AI 기술 자체의 가치는 인정하지만 지금 형성된 주가와 밸류에이션은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100원짜리 물건에 1,000원을 매긴 격이라는 겁니다.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한높이 치솟았는데 정작 그 기대에 걸맞은 수익은 아직 증명되지 않았거든요. 결국 기업들은 이익을 남기기보다 생존 자체를 걸고 도박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도박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 천문학적인 투자금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빚이에요. 순이익을 훌쩍 뛰어넘는 돈을 쏟아부으려면 결국 남의 돈을 끌어다 쓸 수밖에 없거든요. 빅테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대출을 받고 회사채를 발행하고 어떻게든 현금을 끌어모으고 있어요. 숫자로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역사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연간 부채 조달 규모가 300억 달러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2025세내는요? 무려 1,080억 달러입니다. 평균의 3.4배가 넘는 돈을 빌린 거예요. 하나로 따지면 약 150조 원에 달하는 빚더미가 단 1년 만에 쌓인 겁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이 돈을 갚을 수 있을까요? 투자가 성공하면 문제 없겠죠. 하지만 실패하면요, 회사가 통째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막대한 자금을 AI에 쏟아부었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수입 모델이 없거든요. 챗GPT가 대단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돈을 얼마나 벌었냐고 물으면 대답이 궁색해집니다.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AI 버블이라는 단어가 공공연하게 오가고 있어요. 투자금 회수는커녕 원금조차 못 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겁니다. 빚으로 쌓아 올린 성은 기초가 약합니다. 한번 흔들리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빅테크가 흔들리는 동안 다른 쪽에서는 돈이 몰리고 있거든요. 바로 원자재입니다. 금값이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구리, 리튬, 히토류 같은 광물 가격도 줄줄이 뛰고 있어요. 시장의 주인공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화려한 기술주에서 묵직한 실물 자산으로요. 왜 갑자기 원자재일까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흐름이에요. AI가 아무리 대단해도 결국 물리적인 세계에서 작동해야 하거든요. 챗GPT 한번 돌리려면 엄청난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 전기를 만들려면 발전소가 있어야 하고 송전망이 깔려야 하죠. AI 칩을 만들려면 반도체 소재가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를 지려면 구리와 철강이 들어가야 해요. 시장이 드디어 이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AI 소프트웨어는 충분히 발전했는데 정작 그걸 굴릴 자원이 부족하다는 걸요. 멋진 스포츠카를 샀는데 기름이 없어서 차고에 세워둬야 하는 상황이랄까요. 기술의 한계가 아니라 자원의 한계가 병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똑똑한 돈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은 물론이고 전력 관련주, 광물 채굴 기업, 에너지 인프라 회사들로 자금이 흘러가고 있어요. 기술주에서 빠진 돈이 실물 자산으로 대이동을 시작한 겁니다. 시장의 내러티브가 완전히 뒤바뀌고 있는 거죠. 미국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AI 국가 전략이 있었습니다. 수천억 달러를 투자해서 세계 최고의 AI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거였죠. 그런데 막상 실행하려고 보니까 막히는 게 있었어요. 전력이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땅은 있는데 거기에 전기를 공급합이 없는 거예요. 발전소도 부족하고 송전망도 부족하고 모든 게 부족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을 차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세계 최고의 셰프를 영입했고 최신 주방 설비도 다 갖췄어요. 그런데 정작 요리할 재료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재료 없이는 계란 프라이 하나 못 만들잖아요. 지금 AI 업계가 딱 이 꼴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시선이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AI 알고리즘 개발 회사, 소프트웨어 기업이 주인공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전기를 만들고 공급하는 회사, 광물을 캐고 가공하는 회사들이 숨은 주인공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AI 기업들이 서로 경쟁하면 할수록 전력과 원자재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결국 누가 싸우든 이기는 건 무기상입니다. 빅테크들이 AI 전쟁을 치르는 동안 진짜 돈을 버는 건 자원과 인프라를 쥔 기업들이 될 거예요. 판이 완전히 뒤집히고 있는 겁니다. 오라클이라는 회사 아시죠? 데이터베이스 분야 세계 1위, IT 업계의 공룡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공룡을 휘청거리고 있어요. 주가가 고점 대비 52% 폭락했습니다. 반토막이 난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시장에서 부도설까지 돌고 있다는 겁니다. 오라클이요? 믿기 힘들죠? 이상한 점이 있어요. 오라클은 적자 기업이 아닙니다. 꾸준히 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예요. 그런데 왜 부도설이 나올까요?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면 답이 나옵니다. 부채 자본 비율이 500%를 넘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회사가 가진 순수 자본의 5배가 넘는 빚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돈 1억 있는 사람이 5억을 빌린 셈이에요. JP모건도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오라클의 부채 비율이 경쟁사들과 비교해서 현저히 높다고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경쟁사들은 이 정도로 빚을 지지 않았거든요. 왜 오라클만 이렇게 됐을까요? AI 때문입니다. AI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는 조급함에 무리하게 빚을 내서 투자한 거예요. 결국 부메랑이 돌아왔습니다. 돈을 벌어도 빚 갚기에 급급한 구조가 되어버린 거죠. 이익이 나도 재무적 완충 능력이 바닥이라 작은 충격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AI 꿈을 줬다가 회사 전체가 위험해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요즘 뉴스 보시면 한국 증시 좋다는 얘기 많이 나오죠. 코스피가 오르고 반도체주가 뛴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져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진실은 조금 다릅니다. 미국 시장의 흐름을 먼저 봐야 해요. 그쪽에서는 이미 빅테크 열풍이 한풀 꺾었거든요. 대신 뭐가 올랐냐면 전력주, 반도체 장비주, 원자재 관련주들이에요. 돈이 기술주에서 빠져나와 실물 쪽으로 이동한 겁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한국과 대만 반도체 시장으로 밀려 들어온 거예요. 정부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글로벌 자금의 물줄기가 우연히 우리 쪽으로 흘러온 겁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불안합니다. 환율이 치솟고 있고 물가는 여전히 높아요. 가계부채는 역대 최고 수준이고요. 경제의 기초 체력인 펀더멘털은 오히려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더 걱정되는 건 개인 투자자들의 비투입니다. 신용대출 받아서 마이너스 통장 긁어서 주식 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증시가 올라도 실질적인 경제 호황과는 거리가 멀다는 뜻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반도체는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진입하면 고점일 수 있어요. 영리한 투자자라면 이제 그 다음 수혜 섹터를 찾아 나서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다음 타자는 뭘까요? 돈의 흐름을 추적해보면 답이 보입니다. 지금 글로벌 자금이 몰리는 곳이 있어요. 바로 방위산업과 우주항공 섹터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록히드 마틴, 노스롭 그루먼 같은 방산 대장주들이 조용히 신고가를 찍고 있거든요. 위성통신, 우주탐사 관련 기업들도 덩달아 뛰고 있고요. 흥미로운 건 이 흐름이 금값 상승과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금과 방산주가 같이 오른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시장이 보내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투자자들이 뭔가 큰일이 터질 수 있다고 느끼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불안할 때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안전한 곳으로 가죠. 금은 전통적인 안전자산이고 방산주는 전쟁이 나면 오히려 수혜를 받는 섹터예요. 지금 세계 정세를 보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 중동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예요. 대만 해협의 긴장감도 날로 높아지고 있죠.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방산주 주가를 밀어올리는 핵심 동력입니다. 똑똑한 투자자들은 이미 포트폴리오를 바꾸고 있어요. 단순히 기술이 좋아서 오르는 성장주가 아니라 세상이 불안해질수록 돈을 버는 종목으로 갈아타는 중입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 지금 이 시장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세계가 이렇게 불안해진 걸까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트럼프의 귀환이에요. 그의 행보가 예측 불가능하다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최근 들어 전 세계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국제 질서를 흔들어 놓고 있거든요. 동맹국과의 관계도 적대국과의 긴장도 모두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중국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최근 시진핑 주석이 군부 2인자 장유샤를 숙청했습니다. 그냥 한 명 자른 게 아니에요. 장유샤의 측근들까지 싹 다 정리해버렸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장유샤가 어떤 인물이었냐면 대만 침공을 반대해온 사람이었거든요. 군 내부에서 전쟁에 신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던 인물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잘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시진핑이 내부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전쟁을 말리던 사람들을 치우고 있는 거죠. 중국이 지금 내부 정리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게 끝나면 어디로 눈을 돌릴까요? 당연히 바뀌겠죠. 대만 해협에 먹구름이 끼고 있는 겁니다. 이건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대만에서 뭔가 터지면 한반도도 안전하지 않아요. 시장의 불확실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단순히 수익만 쫓아가면 안 되는 시기입니다.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에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걸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겁먹고 아무것도 안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핵심은 리스크 대비와 수익 추구를 동시에 잡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먼저 포트폴리오에서 해지 자산의 비중을 늘려야 해요. 금이 대표적이죠.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위기 때만 찾던 자산이에요. 여기에 방산주를 섞으면 됩니다. 세상이 불안해질수록 오르는 종목들이거든요. 위기가 와도 버틸 수 있고 위기가 현실화되면 오히려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현금과 안전통화 비중을 확대하는 겁니다. 달러, 엔화, 스위스 프랑 같은 통화들이요. 유동성을 확보해두면 시장이 폭락했을 때 저가 매수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현금이 없으면 기회가 와도 그림의 떡이거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마인드셋입니다. 위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데이터를 보고 흐름을 읽고 냉정하게 판단하는 겁니다. 공포에 휩쓸리면 지고 준비한 자가 이기는 게 시장의 법칙이에요. 지금 시장은 90년대 일본 버블,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 직전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S&P 500과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지만 이건 ETF와 패시브 자금이 몰린 착시 현상일 뿐이에요. 버블이 언제 터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터진 후에 후회봤자 소용없죠. 상승장에서는 수익을 챙기세요. 동시에 위기에 대비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공포에 떨면 기회를 놓칩니다. 역사를 보면 위기 때마다 부의 대이동이 일어났어요. 준비된 사람에게는 위기가 곧 기회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세요.